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내홍 수습을 위한 비책으로 초계파 혁신기구를 꺼내 들었지만 위원장 인선 단계부터 발목이 잡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당내 갈등이 좀처럼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최근 트위터에 남긴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 내홍 사태에 대한 우회적 비판과 함께 당 혁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시아 정당회의 참석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금 아시아 정당회의 관계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떤 회의인가요? 이곳에 네, 아시아의 50개국에서 350여 정당들이 모여서 예. 이 아시아의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이번 회의의 주제가 러시아 for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극동 문제의 그런 어떤 경제 협력 관계가 논의되는데요. 예. 오늘 북한 노동당의 리영철 국제부 부부장이 참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예.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또 중국과 한국과 러시아의 삼각 극동 문제에 지금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예. 저는 오늘 그 회의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또 다른 확장 필요성과 다른 지역으로서의 개성공단이 더 설치가 북한에 필요하다라는 점, 예.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 연결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그렇게 밝히게 되고 또 러시아 측과 중국 측의 협조를 구할 예정으로 있고요. 예. 또 이 리영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과 오후에 가능하면 만나서 이 남북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 만날 계획도 있으신 거네요?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남북 관계가 현재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군요. 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당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이제 의원님이 네. 트위터에 올리신 글을 보면 콩대는 가마솥 밑에서 타고 콩알은 가마솥 안에서 우는구나. 콩알과 콩대는 한 뿌리임에도 어찌 그리 서로 볶아대는지 뭐 이런 글을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최근 당 내용 사태에 대한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네,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가 처한 상황, 그리고 가깝게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상황을 제가 은유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제 이대로 가면 백년 하청, 지난 여름 폭풍의 언덕이 떠오른다. 이런 구절도 눈에 띄는데요. 자, 지난 여름이라면은 이제 의원님이 원내대표로 계실 당시에 어떤 당내에서 네. 강경파의 갈등, 이제 외부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무산 사태, 뭐 이런 시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치라는 것,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이요,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지난 여름에는 세월호 협상이 국민을 울렸고 또 지금 상황에서는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이 국민을 굉장히 짜증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여름이나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이제 흡사하고요. 예. 또 가깝게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상황을 보면 지금은 혁신위원장을 모셔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을 외부에서 이제 모셔오는 그런 그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상황 자체가 유사하죠. 예. 그 외부 인사 영입 문제를 놓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정치라는 것이 큰 틀에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가 좀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일보 진전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 차원에서의 그 당내 문제로 봤을 때는 이 혁신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해부터 추진이 돼 왔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1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당내 혁신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아쉬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혁신이 시작이 작년 여름부터 시작이 돼서 예. 이것이 꾸준하게 추진이 됐다면 예. 아마 4월 재보선 문제도 저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타이밍상에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는 혁신을 위해서 초계파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의원님은 이 같은 이제 혁신위 구성 늦었지만 그래도 적당하다. 어떤 찬성하십니까? 지금 혁신은 늦었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당내에서 이 혁신의 문제를 두고 이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뭐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그 논쟁들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 정당의 핵심, 그러니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물이고. 그 인물이 무슨 정책을,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느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물이라는 것은 인물의 영입을 말하고 이것이 이제 총선에서는 공천으로 연결이 되겠죠. 예. 그리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무슨 보수적인 정책이냐, 진보적인 정책이냐 이런 데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냐에서 양쪽의 어떤 장점을 취득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이 공천 문제가 뭐 귀결점이다라고 봤을 때 저는 해결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물론 이 공천이나 선거제도에 있어서 100%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그동안의 공천제도라는 것이 어떠한 그 당대표 중심 아니면 뭐 여당인 경우에 대통령한테 줄을 서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제는 저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내려주는,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내린다는 어떤 그런 것에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는 그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의원이라든지 또 명망가에게 유리하다. 네. 어떤 신진 인사가 진출하기 좀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그 공천 과정에 이런 그 갈등을 겪고서 선택한 것이 오픈 프라이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어떤 기존의 그 정치인들이란가 아니면 신인의 장벽을 어떻게 낮추느냐의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중에 가장 그 발달되어 있다는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법안을 그래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예, 예. 왜냐하면 탑2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는 정당의 입김보다는 국민이 가장 바라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전체의 이제 그 누구나 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그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이 바라는 사람 가운데 그 두 사람을 뽑아서 그중에 결선 투표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가장 많이 반영되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초계파 혁신위원회 혁신 과제 중에 하나가 핵심은 공천 문제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조국 교수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천 문제라면 저는 그것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교수가 내놓은 혁신안 내용을 보면 뭐 4선 이상 의원들의 용퇴 혹은 적재 출마, 또 현역 의원 교체율 40% 이상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럼 의원님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조국 교수의 그러한 그 제안이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조국 교수님하고는 작년 여름에 그 비대위원장의 영입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조국 교수께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조국 교수처럼 어떤 보다 강한 야당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다른 교수님들이 사실은 저한테 이러한 요구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밖으로 알리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내용상으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국 교수님의 이런 제안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뭐 비롯됐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 부분에서 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예. 자, 그럼 이제 위원장 인선 문제가 이제 가장 급할 것 같은데, 자, 조국 교수, 그리고 이제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어떤 분들이 혁신위원장을 해야 될까요? 저는 어느 분이 오시던지요.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맡는 분은 사실은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그런 굉장히 악역을 담당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금 현재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각 분야에 골고루 인재를 이제 영입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절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오시던지 간에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저희들의 그 정말 뼈아프지만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그러한 각오로서 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내 인사냐 외부 인사냐를 놓고도 이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외부 인사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제 당내 인사가 맡아야 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인데요. 뭐 당내 인사냐 외부 인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맡은 분의 비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비전이 국민들로부터 얼만큼 호응을 받고 국민들을 얼만큼 설득할 수 있느냐, 그것에 방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전적 혁신의 내용, 그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로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그동안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던 법무부 장관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존경받는 법무부 장관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 그 댓글 사건 수사에 있어서 과연 그 정당한 잣대가 주어졌느냐의 문제,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여러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성완종 리스트의 핵심이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정당하지 못한 돈이 이제 유입돼서 그것으로 선거를 치렀느냐 안 치렀느냐의 어떤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반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해결되지 않던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안대희 대법관이 총리에서 낙마했던 것과 똑같이 그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받았던 약 16억 원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6억 가량의 수임료 문제가 그 당시에 이게 깨끗하게 그 해명이 되지 못했고요. 그렇군요. 또 삼성 떡값 연루 검사 의혹도 해명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자료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의 화합이나 국민들의 어떤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총리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부적격한 인물이다 하는 평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